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결국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 학폭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학폭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였는지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학교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이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나서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 학생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가 그 학생만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이 정권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민심을 거스르면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역사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두 분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정되시면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100만 정을이 될 때까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벌써 2,500분 들어와 계시면서 글 올려주시는데, 이도훈님, 매일매일 뵙고 싶은 백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상식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상식과 진실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님, 백운기 앵커님 안녕하세요. 서변 빼고 세 분 패널님 반갑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는 안 반가우신가 본데요. 왜요? 서정욱 변호사 귀엽지 않나요? 그래도 아주 밉진 않아요. 아주 밉지가 아니라 밉지 않아요, 저는. 그 미미한 차이를 또 이렇게 지적하시면. 아니, 근데 그래도 서정훈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되잖아요. 네. 안 그러면 아니,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이제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극우에 가깝다. 네. 극우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어떨 때 근데 보니까 내심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분은 네. 제가 보기에 확신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보수는 확실한 보수인데 가끔씩 이제 그 확신범의 오류라고 그럴까? 그냥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저게 말이 되나? 이럴 때가 있긴 해요. 근데 말씀 막 하시면서도 이렇게 전개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죠? 뭐 저는 이제 항상 내일 방송을 그만둔다는 각오로 소신껏 하니까 저 종편이든 어디든 연합뉴스 뭐 가면 저는 소신껏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본색에서 진보, 보수 이렇게 다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 보수 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또 들어볼 수 있는 거지. 맨날 뭐 한쪽 입장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제대로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같이 했는데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주장을 하지만 판단은 시청자한테 맡긴다. 이걸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패널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를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다라고 항상 얘기해 주시고, 또 가끔 가다가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또 곧바로 또 인정하고 사과하고 아주 쿨한 그런 측면도 멋있고요. 한 가지 더 칭찬을 한다면 아주 근사한 표현을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서정욱 변호사가 했던 표현 가운데 아주 멋있는 게 달빛과
뭐에 비교한 거 있잖아요. 뭐에 쓰면 달빛이 뭐 역사가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 이병주 쌤의 그 소설 있잖아요. 예. 그 월강. 예. 월강의 바람이 신화가 되고. 신화가 되고 예. 그다음에 그 태양. 예. 태양의 바람이 역사가 된다. 역사가 된다. 그거는 이제 이병주 쌤 그 소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피로 쓴 글 어떤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노신이 한 말인데 예. 전두환 해고록에 대해서 예. 전두환 해고록은 이제 잉커로 쓴 거짓이고 아. 광주의 역사는 피로 쓴 진실이다. 근데 잉커로 쓴 거짓은 피로 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예. 그랬죠. 그런 글들은 어디서 그렇게 배워요?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가? 아니 서정욱 변호사 이렇게 그 기다릴 때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손에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책을 가까이 하는 분은 저는 참 존경하거든요. 박진영 부원장도 책 많이 보죠? 저는 20, 30대에 예. 한 10만 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오. 그 권수를 다 기억하세요. 10만 권 만화책 말고. 뭐 만화책이든 뭐든 활자 중독이 있어가지고 무협지 말고요? 무협지도 엄청나게 읽었고 활자 중독이 좀 있었어요. 무협지. 10만 권이면 그 중에 옛날 수레로 무협지가 몇 권이? 옛날 수레로 따지면 5수레 되죠. 남아수도 오거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대단하십니다. 기억하기로 하루에 만화책 한 200권, 300권씩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하지? 그런 내공이 오랜 독서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으려고 글 읽는 빨리 읽는 법도 배웠어요. 그렇게 대각선으로 읽는 맞아요. 법이 있어요. 옛날 속독법 예, 속독법 예. 배웠어요. 학원도 있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예, 한참 예. 유행이었는데. 속독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만화책은 많이 봤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나온 김에 잠깐 좋은 책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교과서를 많이 봅니다. 교과서. 교과서를 보면서 10번씩 쓰고 외웁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사람이 좀 건조해지는 것 같은데 시, 수필 이런 거 별 재미가 없고요. 교과서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니 어떤 교과서? 모든 교과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교재라든지 예, 교재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뭐 와. 행정학 책이나 원론 같은 거. 예, 사회학 관련 원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기본 개념 같은 걸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정치학 개론 이런 거는 전공할 때 보고 또 놓고 이랬기 놓죠. 때문에 예. 현실 정치에 매몰돼가지고 예. 사실은 그런 이론적인 것을 저희가 또 등한시할 때도 있거든요. 김유정 의원 필요하겠네요. 요즘에 즐겨 보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요새 저 변양호 신드롬 읽고 있습니다. 변양훈 신드롬. 변양호 신드롬. 변양호 네, 그분. 네, 그분이요. 예. 그 책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본인이 겪은 그런 내용들. 변 실장이 직접 쓴 겁니까? 네네, 직접 쓴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게 나중에 추궁받고 책임을 물을 것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정책이나 이런 걸 일을 안 하는 그런 거를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소신껏 일했더니 나중에 이제 처벌받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그거에 연루가 돼서 검찰로부터 이렇게 그 부당한 이런 걸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현주 의원이 소개할 책이 하나 있으시다면요. 저는 요새 그 칩워라고 그 반도체 전쟁과 관련된 재밌어요. 거기 보면 첩보전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요. 예. 약간은 픽션 같은 느낌도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이제 경제 안보가 어떻게 작동하는구나 이걸 알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제가 보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서적 또는 이제 미래학자들 서적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현주 의원은 경제에 또 관심 많으시니까. 네. 근데 이 번역서는 좀 잘 골라야 돼요. 하여튼 이 번역이 번역하는 중요한 것 사람이 같아요. 또 네. 잘해야 되죠. 번역 잘못한 책 한번 걸리면 아주 보다가 머리가 지끈이끈 아프고 던지고 싶고 막 그렇죠. 죽도 밥도 안 되고 예. 원서 봐야죠. 철학책 이런 거는 번역이 굉장히 오역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네. 예, 공부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것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박진영 본장 보시기에 갈 것 같죠? 네네, 임명할 것 같고요. 대통령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 손익분기점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한번 임명하고 한 1, 2주일 실컷 얻어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파라든가 방송에 대해서 장악하고 영향력을 높이면은 총선에 불리하지 않다라는 중장기적 계산까지 했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 이동관 아직 후보자도 아닙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학폭에 대한 태도 문제가 그냥 사과하고 또는 뭐 넘어가면은 이게 단막극으로 끝날 건데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피해 본 일 없다 이렇게 되면서 막 꼬이고 얽히면 이게 시리즈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길게 갈 것 같다.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우리가 책 얘기했는데 책 관련해서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잠깐 소개하고 이어갑시다. 바둑이님, 책 안 읽어도 대통령 됐잖아요. 레몬님, 전공을 찌르셨네. 한동훈도 책은 손에 들더라고요. 미노리님, 영화대 작년 도서 구입비 0원. 그래요? 아 진짠가요? 이건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신가 봐요. 예. 안개 미소님, 서정욱 변호사님이 계셔서 재밌는 토론의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임금님 귀에 캔디님, 배수의 진 서정욱 선생. 예. 네, 오늘부터 벌써부터 많이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부 끝날 때쯤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관 특보 김유정 의원. 네.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 30 정권 출범 초기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버티니까 예. 뭐 언제 저기를 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얘기로 뭐 일단 한상혁 방통위원장 물러나게 하면 곧바로 하자 그렇게 할 것 같다가 정순신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 뒤로 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이동관 특보도 학폭 문제가 심각한 게 있는데 정순신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이제 접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하는 거는 그 부분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도는 이야기는 이러면 정순신은 억울하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학폭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물론 뭐 언어적 폭력이든 뭐 실제로 때렸건 다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거는 훨씬 소위 재질이 나쁜 내용들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이동관 특보가 정말 간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는지 하라고 해도 본인이 고사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게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린 일반인들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나 피해자 아니다라고 한 학생이 나섰다고 합니다마는 나머지 학생들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지켜본 또 또래 친구들도 있는 것이고 말리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무마시키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가 참 그 용기가 가상하고요. 이럴 거면 하성의 방통위원장을 임기 2달 남겨놓고 굳이 이렇게 모욕을 주면서까지 면직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인가. 왜냐면은 그냥 내정 발표하면서 2달 임기 채우고 나면은 뭐 청문회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밟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옹졸하고 모든 게 너무 무지에서 비롯된 용감함으로 비춰지고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전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났을 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인사검증 총 책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자리에. 알았다면 임명했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는데도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학폭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학폭 피해자라고 하는 학생이 나 피해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전에 얘기 안 타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나는 피해를 안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은 아니라고 해요. 4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다녔던 학교의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이동관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뭐 그 꼭 처벌이 능사인가요?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그 학기 마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뭐 대단한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학기 마칠 때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건 부정한 청탁인 거고 좀 알아보고 배려해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사장의 학사 개입은 이사 승인 취소 사유거든요. 보통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이사장한테 전화 못 해요. 누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뭐 정말 억울하면 문제가 있으면 담임한테 전화를 하지. 예. 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그 선생님이 증언을 했는데 이현주 의원,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이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충분히 있었을 거고 또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부모로서 담임하고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얘기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이건 사실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인데 이 상황을 보면요. 저는 아까 피해자가 뭐 지금 피해자가 예.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피해자를 다시 드러내면서 그 피해자한테 뭔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잔인한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인권위 보고서나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들이. 근데 그 사람의 진술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와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또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이 친구도 나중에 뭔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사회인 아닐 겁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대놓고 양심 선언을 하는 것 비슷한 이 상황을 요구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누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적나라하게 자기가 당한 것을 용기 있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데 인권위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객관적 자료에 분명히 팩트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관계라든가 이 사람의 관계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피해자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뻔뻔스럽다.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뭐 15년 전엔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이었습니다만 지금 그 15년 전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이동관 수석이 그 당시에 뭐 청와대 대변인 할 때도 그렇고 언론 그 홍보수석을 할 때도 그렇고 언론인을 막 사찰했던 그런 문건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사찰을 한 게 그 문건이 나중에 폭로가 돼가지고 다 나왔어요. 객관적으로. 이게 이제 15년 전이다 보니까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국민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말이죠. 그냥 단순히 이동관 수석, 이동관의 어떤 방통위원장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싸워온 87년 이후로부터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언론인들이 이것은 끝까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성격 이것이 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민주,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제발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다른 방송 보면은 이동관 특보 상당히 좀 옹호 발언을 많이 하시던데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그 정순신 케이스하고 좀 다르다 봐요. 아, 어떤 게 달라요? 첫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피해자 중심주의인데 정순신 사건은 이제 피해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동관 사건은 그때도 피해자가요. 그때도 화해해가지고 전화까지 반대했고요.
지금도 이게 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게 그 피해자가 처벌을 자꾸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피해자가 우리 사이좋게 화해해가지고 지금 잘 지내는데 왜 문제 삼느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그 전학 있잖아, 전학. 원래 이게 태학담으로 중징계가 전학입니다. 명문고에서 이게 다른 데로 전학 가면 치명타예요. 근데 정순신은 대법원까지 전학에 대해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동관 수석은 이게 전학 조치를 수용하고 그걸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게 두 번째 다르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지금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게 가장 결정적 같아요. 문제를 주로 제기하는 분이 정교조 교사. 우리 조금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전경원, 나경원 할 때 그 경원인데 남성부이죠. 국어쌤입니다. 이분이 정교조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학교에서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고소하고 해서 계속 소송전을 벌여왔어요. 그리고 휴직을 하고 이분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갔습니다. 현직 교사가 휴직을 하고. 우리 그 강민은 아마 이게 국회의원의 보좌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캠프에도 이랬어요. 이런 이게 정교조 핵심이 민주당의 보좌관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인터뷰하면서. 그 점에서 청와대에서는 아주 격앙이 된 거예요. 정교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세 가지 이유로 대통령이 밀어붙여. 어떤 분이 제가 취재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동관 외에 다른 분 안 됩니까? 이랬더니 대통령이 대안이 있어? 대안이 있어? 대안이 있으면 이게 내놔봐. 대안이 없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서 저는 그대로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 할 사람은 이동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대안이 있어. 아니, 대안이 그 없어서.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수 인사 중에 뭐 보수 인사가 아니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보수 인사 중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KBS 사장 하셨던 고대영 사장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 뭐 다른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이동관 수석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이세요. 이런 분들이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역량이 있는데 어째서 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분 아니라도 젊은 분들 사이에도 지금 많은 인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동관 수석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사찰하고 그 악랄하게 했던 그 행태 이것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럼 언론 장악의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그 교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우리가 팩트는 나중에 정교조에 가입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교총회원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어찌 됐던 간에 팩트는 객관적 서류와 문서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저는 이 학폭 문제는 학부모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용 보고 너무 놀랐어요. 300번 머리를 찍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요, 과거에 그 뭐 조국도 있고 여러 사람들 문제되면 다 끝까지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이거요 끝까지 파헤쳐서요 이 아들이 정말로 300번을 머리를 찍는 정도로 폭력적인 아이였다고 한다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엄마로서 진짜 제가 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 얘기 들었을 때. 떨리시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은 아까 서정욱 변호사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은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특보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의 어떤 중립성, 공정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동관밖에 없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자,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동관 특보의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왜 대통령실에서 이걸 하느냐, 내정도 안 했다, 뭐 내정도 안 됐는데 뭘 벌써부터 그거 가지고 떠드느냐라고 야당을 비판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런 해명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 특보니까 뭐 그렇게 한 거다. 대통령 특보니까. 대통령 특보가 방통위원장 가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의문이고요. 그 해명한 내용들이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하나고 교사였던 정경원 그 선생님은
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이거 이제 그 폭로가 됐을 때는 2015년 8월에 폭로됐을 때 그때 당시는 교총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해 9월에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당시에도 학폭위가 열리고 그게 학생부에 기록이 됐다면 수시 전형에 이거는 합격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동관 특보의 해명은 선도위가 열려서 거기에서 전학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선도위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선도위가 열렸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선도위에서 다룰 주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건 다 거짓 해명인 거죠. 그리고 전학을 조금 시켜주라, 조금 이 학기 말까지 있다가 시켜달라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이사장하고 통화했다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다 무마시키기 위한 권력을 이용한 거죠. 우리가 저도 학부모였지만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를테면 내 자식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데 이거 정말 낯이 뜨겁고 민망하고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깊이 반성하고 시체말로 찌그러져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예. 그런데 이걸 이사장하고 통화했던 것도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사장도 모르니까 알아보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예. 그런 사안이어서 저는 해명도 이런 식으로 거짓이고 정교조도 2019년 정도 그때 당시에 뭔가 임원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조, 뭐 민주당 이렇게 몰아가지고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학폭 문제는 일단 피해자 학생이 나는 피해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뭐 알린 사람이 전교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L22ID 쓰시는 분이 서정욱 패널은 왜곡한 겁니다. 제보자가 전교조가 아니라 전국교사연합회입니다. 스픽스 팩트 좀 확인하세요. 이런 글을 보내셨는데 전교조하고 전국교사연합회는 다르죠, 서정욱 변호사? 모르겠는데. 아 몰라요?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저는 전교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아니고 전국교사연합회에서 제보를 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반성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중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앞서가 한하고 전 교사 얘기하시면서 네네. 전교조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학폭 의혹 문제를 제기한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전교조 출신 그 교사 핵심 활동가로서 예. 한화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나태하라든지 학교의 문제점만 지적한다든지 또 학교에서 징계받은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감안한다면은 예. 너무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 교사가 그 이후에 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했다는 보좌관도 그런 했고 얘기인가요? 이재명 캠퍼스 선거운동도 했고 예. 또 뭐 이재명 지지 칼럼도 냈고 이런 걸 계속한다는 것은 교사로서 여러 가지 어떤 교사는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부원장. 국민의힘 지난번에 어떤 의원은 아직 내정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난리냐 그러더니 이제는 방향을 딱 내정적으로 잡고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군요. 그 한국 정치에는 진리와 상식조차도 정파에 의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참 국민 보기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에 야당일 때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염수는 야당일 때는 마시면 안 되고 여당일 때는 마셔도 되는 겁니까? 학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의 학폭은 없어지고 상대편의 학폭은 그대로 남아있고 저는 이게 참 씁쓸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당내 민주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국민의힘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불쌍하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말 참 이 자사깨어나는 참 독특한 분이 캐릭터.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일설에서 나오는 뭐 캐비넷 의혹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 자체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쑥대밭이 되었다. 비정상적 국가로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학폭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언론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폭이라고 하는 자녀의 문제가 논란이 되면 사실 청문회 할 때 너무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거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요, 학폭 문제보다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이동관 특보가 MB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을 하면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다면 언론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통신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합니까?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참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한 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최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갈 사람은 일단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야인으로 있을 때 본인의 시각을 드러낸 장면이 많이 나오더군요. 어떤 방송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죠. 자녀의 잘못은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제대로 된 보수는 지상파를 보지도 않는다라고 그거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한 얘기도 있습니다. 언론관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보수를 떠받쳤던 몇 개의 그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어쨌든 밉든 굽든 보수 언론, 그죠? 그렇죠. 제일 큰 그 다음이 바로 재계, 전경련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 진보 정권이 와도 무슨 뭐 재계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고 예. 건드린들 그 사람들이 꿋꿋한 저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전경련, 경총. 그렇죠. 전경련이 또 그다음에 특히나 사실은 공무원 조직. 그렇죠. 군인, 예. 경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죠.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수를 지탱하는 틀들이 물론 이제 이 말 들으면 또 보수 언론에서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이 컨트롤이 더 심해지고 또 종편 그 제허가를 무기로 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예. 솔직히 눈치 보는 거 사실이거든요. 눈치 보죠. 그러니까 지상파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 뭐 그건 저 보수파에 제대로 된 분들은 아예 저 지상파 방송 안 보니까 신의 한 수 보지. 어? 신의 한 수가 상당히 극우 쪽 채널이죠, 서정국 변호사. 그렇죠. 근데요, 저는 저게 문제될 발언이 아니라 봐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진보는 다 이게 그 배군기 앵커님의 그 스픽스 보지. 누가 이게 TV 봅니까? 스픽스가 이게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옛날에 KBS나 MBC가 워낙 문재인 정부 때 폐랑되다 보니 보수의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얻은 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게 뭐 크게 잘못된 발언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관 특보가 이게 언론 장악했다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이나 그 한겨레 신문이나 뭐 여러 논조를 보니까 세 가지를 들더라고요. 예. 하나가 이제 그 KBS 정연주 사장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정연주 사장이 공정한 분입니까? 이분이 지금 방송심의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오히려 저는 편파적이다. 정연주 사장 자체가 편향된 분이에요. 그게 KBS 사장이 안 어울리는 분입니다. 이분 쫓아낸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게 MBC PD 수첩을 수사했다는 거예요. 수사는 이제 검찰이 하죠. 그 다음에 PD 수첩은 공정했습니까? 광우병 괴담을 얼마나 퍼뜨렸습니까? 그게 왜 이동관 책임입니까? PD 수첩 수사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종편을 출범시킨 게 방송 장악이라는 거예요. 종편이 출범하면 KBS, MBC, 지상파는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다양성 차원에서 종편 출범이 이게 방송 장악입니까? 아니, 이동관 특보가 구체적으로 이게 방송 장악을 뭘 했는지 한번 이것도 이게 논쟁을 일일이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봐야 된다 봐요. 예.
그 부분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너무 자잘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세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는 또 문재인 정권 하였기 때문에 지금 진보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하고 똑같은 어떤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좀 저는 오히려 어리석은 주장인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을 사찰을 한 문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문건이. 근데 거기 보면 언론인 사찰을 이렇게 쭉 용의주덕이 한 것들이 다 나와요. 이거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거. 사실은 그분은 감옥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왜 그걸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그 특검할 때 국정농단 특검할 때 윤석열 검사는 어디로 가셨나. 그죠? 이거 보면 그 문건 들고 부들부들 떠셔야 맞는 거 아닌가? 너무나 앞뒤가 달라서 당황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동관 수석의 아까 그 신의 한수 방송을 보면서 조금 문제가 느껴지는 게 보수의 의미, 보수의 어떤 범위에 대한 인식이에요. 왜 보수가 기반이 재계입니까? 아닙니다. 보수는 건강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재계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사실은 관치의 산물이고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시장 경제의 어떤 수혜자들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고 우리 경제에 미친 좋은 영향도 있지만 그것이 보수 정치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어떤 그 본류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과 경찰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상들, 권력기관입니다. 이거는 자유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개념을 갖고 계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역시 구구도 아닌 것 같고 뭐라고 옛날에 그 권위주의 보수의 뭔가 부활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면서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정욱 변호사 발언할 때 세 분이 다 손을 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글쎄요, 이동관 외에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1년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에서 총선 대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 전반에 대한 어떤 그 탄압, 그 다음에 시민단체, 뭐 집시법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벌써 이미 탄압은 시작됐죠. 그리고 노조 때려잡는 거, 그리고 이제 방송 언론 장악인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KBS 수신료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려하던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큰 틀에서의 문제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MB 시즌2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도 이렇게까지 그 2008년 MB가 집권했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가 그런 큰 틀에서의 걱정이 앞서고요. 그때 당시 MB가 얼마나 그 MB를 향한 온갖 그 닉네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청계천 걸으면서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본인이 정말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그 못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본인이 외쳤던 공정, 상식, 자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제일 잘못하고 있는 인사를 조금도 수정하거나 방향 전환 없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먼저. 저는 이제까지는 이동관 씨라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술도 자주 먹으면서 친한 사람 중에 언론 장악하는 기술자 이 정도 생각했는데요. 아까 신의 한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현주 의원님 이야기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공무원, 군인, 경찰, 통제, 지지 이거는 전체주의적 사고예요. 이거는 히틀러나 북한식 사고예요. 이런 사람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참 아마 이렇기 때문에 언론 장악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도 제가 좀 보태자면은 정현주 사장은 법적으로 정현주 사장 이겼어요.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식의 법치주의에 보면은 정현주 사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동관 씨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뉴스 데스크 보도분석에 또 이야기하셨고요. 조중동 이야기인데 조중동 다양성 아니잖아요. 보수 매체에다가 종편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시장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씨는 보수 아닙니다. 그냥 전체주의자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네 분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참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서정욱 변호사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매일 새롭게님, 앵커님 딱한 서변의 마음 좀 돌려봐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호소를 하셨는데 서정욱 변호사 마음 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다만 그런 의견도 있다 하고 들어주시고 우리 백운기의 정치본색을 통해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십시다. 우리는. 그래서 진실이 뭔지. 왜냐하면 지금 언론 환경 속에서 진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들을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여기서 좀 열심히 하자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 상식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하자. 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앞으로 계속 싸워주세요. 이 마무리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우리 언론 문제가 다소 정파적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사 내에도 두 개의 어떤 큰 패거리들이 있어서 그 패거리가 이렇게 서로 교체하는 이런 양상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진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동관 이분은 뭐 당연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론 문제를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시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그 반대편에서 우르르 들어오고 또 그래서 그 양쪽에 줄을 서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언론인이라도 수뇌부에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 또 다른 이슈를 다뤄봐야 되니까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여님, 백만 정어리 군단도 좋겠지만 과거 이동관 발언을 되짚어 보면 방송 언론이 제대로 유지가 될지 걱정입니다. 지상파도 유튜브 방송으로 안 만들면 다행이겠지요. 지금도 없는 이만 못한 방송 언론입니다. 참 이게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탄핵 가자 아이디 쓰시는 분, 이동관만이 편파적으로 방송 장악할 수 있으니 이동관만한 인물이 없겠고 정상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하지 않겠죠. 그런 의견 주셨어요. 이동관 이름으로 삼행시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카르디아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이동관 삼행시 주셨는데 이동관 새 음절 한번 박진영 교수 한번 불러봐 주세요. 이명박 때도 버티었고 동훈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관심 끊어라. 그리고 한 분 더 있으신데 더블이글스님도 이동관으로 삼행시 주셨어요. 이과도주도 좋고 동동주도 좋고 관심은 술밖에 없어요.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헬로님 무슨 10만 원씩이나 슈퍼챗 보내셨어요. 이현주 의원님한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백운기 앵커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공정과 상식이 찾아오는 날까지 곱빼기로 고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이현주 의원님 팬이에요. 독일에 메르켈이 있다면 한국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가 있다. 주옥 같은 논평을 듣다 보면 감동받고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까지. 앞으로의 대통령은 이현주 의원님을 소망합니다. 0.7 윤석열보다 5천만 배는 더 잘하실 듯 기도할게요. 스픽스 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현주 의원님이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또 실망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또 예. 이현주 의원님
대신해서 제가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저께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지요. 이번에는 가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가결될 줄 알았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우리들 격동시켰다. 오히려 듣고 있다 보니까 부결표로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느껴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랬습니까? 한동훈 장관 어제 체포동의안 이후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자, 바로 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내면서 어떠한 혐의가 있으니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만 얘기를 하면 혹시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있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표결을 하는데 당신들 다 돈 봉투 받은 혐의가 있지 않느냐, 표결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땠겠습니까? 김유정 의원, 속된 말로 뚜껑 안 열리면 그것도 비정상이죠. 그렇죠. 이게 장관의 언사라고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죠. 이제 비록 한동훈 장관이 매번 저렇게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발언할 때마다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이번에도 할 거라는 건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치죠. 이거는 너무 선동적이고 그리고 거의 국회에 대해서 이제 보통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저거 설명하는 거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드라이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관례였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본인이 이미 유죄는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이 우리 편이니 다행이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마 앉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동동 브라더스의 활약이 저는 매우 기대가 되고 동시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제가 한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서정욱 변호사한테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들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얘기인데요.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응천 의원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문제를 삼더군요.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영장 사유 설명을 할 때 그 문제의 20명, 20명 과연 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한 게 맞느냐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지른 거죠. 검찰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사냥감으로 보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분히 어떻게 보면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같은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요? 예. 혹은 뭐 유튜버 같은 뭐 그런 느낌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순간적으로 저 응징하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서정 변호사한테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조홍천 의원이 저 발언을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법원의 영장 판단 기준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두 의원한테 제기된 혐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조홍천 의원도 변호사잖아요. 법률가니까. 그걸 한동훈 장관이 알고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해도 기각될 거 불이나 지르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격동을 시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법률가로서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혐의 구속영장 발부가 될 정도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근데 그 이승만 의원은 액수가 좀 적어요. 예. 한 1,100만 원에 그 본인이 300 받은 거거든요. 한 분은 이게 기억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 윤관석은 6천만 원이에요. 그분은 이제 발부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차피 기각될 그 법원 가서 차라리 이게 그 여론으로 국민한테 이게 비판받도록 하자.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그걸 이게 역으로 공격해야죠. 당당하게. 오히려 이게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가서 기각시키는 거죠. 이게 하영재 모델 아닙니까? 하영재 의원. 그분도 이게 국회는 통과됐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이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냥 국회에서 이게 방탄을 해버리니까 우리 비난 여론이 민주당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게 최근에 추잡한 핑계를 2개를 봤는데 이게 3번째 제일 커요. 첫째, 박지원 의원이 목포 출마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 때문에 자기 출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추잡한 핑계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 정청래 의원이 자기가 상임위원장 욕심나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추잡한 핑계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진짜 이게 본인들이 부결시켜놓고 방탄으로 야 이게 한동훈 때문이다. 이것도 이게 추잡한 핑계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택시를 탔어요. 이분이 완전히 개딸 수준의 이재명 지지자예요. 저하고 1시간 동안 논쟁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한번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 그럼 이게 송영길 이분이 돈봉투 뿌린 거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그분도 그러더라고. 아니, 돈봉투 뿌린 건 다 맞지. 지금 이게 여기 패널 중에 돈봉투 안 뿌렸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전 앵커님도 뿌렸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돈봉투 뿌린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뿌리가 구속된 게 많잖아요. 앞으로 이게 6천만 원 밑으로 뿌린 거는 절대 이제 구속영장이나 구속도 못 합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더 모범을 보여야지. 국회의원은 6천만 원까지 구속 안 하는데 일반 국민은 그럼 여기 6천만 원 밑으로 이게 구속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저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됐다. 정말 이게 민주당 반성해야 됩니다. 얘기 다 하셨던 거죠? 예. 다른 분 의견 듣기 전에 제가 2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쭉 듣다가 저런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궤변에 가깝다 생각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6천만 원 이하는 구속영장 청구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액수의 다과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 면책특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에 관해서 본질을 맞추셔야지 액수의 다과로 지금 뭐 6천만 원 일반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논리가 너무 나가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난이 민주당에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한테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시각으로만 너무 그걸 단정을 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실 때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불을 지를 때 통과를 시켜버렸으면 한동훈 장관을 곤혹스럽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박진영 부원장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긴 거가 될까요? 뭐 그렇진 않죠.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검찰이 하영재 의원의 경우를 본다면 이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게 맞죠. 법리적 논리로 보면 정치적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영장 청구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한동훈 장관 이 행태는
홍준표 시장이 아마 봤다면 방자하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방자. 한동훈 장관이 저런 이야기는 자신이 있으시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있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도 저런 말 할 수 있을지 제가 되묻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으로서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의 공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법조인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을 모독한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뭐 발끈해서 이게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까지 쌓여왔던 한동훈 장관이 이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저분은 저기 임명직 공직자로서의 저는 자질이 없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 참 특이한데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 표결에 참여했는데 거기다 대고 너네들도 범죄자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저는 뭐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이 법무부의 행태도 그렇고 정권 자체가 지금 시행령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와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나 국회 통과된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거의 뭐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나 이거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법과 원칙을 늘 강조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정권에서 볼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그게 마치 본인의 소신인 양, 이게 정의인 양, 잘하고 있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야 의원들 모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꿔주셔야죠. 이현주 의원 한동훈 장관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는 뭐 우선 그 이야기 전에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이 뭐 부결한 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비난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지금 체포 동의안 자체가 내 편이면 부결시키고 남의 편이면 가결시키고 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비난을 주고받는 이 상황을 보면 빨리 체포 동의안은 이제 더 이상 이게 제대로 객관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정쟁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제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마치 국민의힘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처럼 돼버렸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왜 법무부 장관이 검찰당의 당수처럼 보이느냐?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앞으로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나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의 말씀을 보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선동적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기에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과도하게 감정 같은 것이 마치 절제된 듯하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 덧붙이자면,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느냐? 그냥 여기에 부안해동해서 이 민주당을 막 비난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지금 이런 돈봉투 문제, 전당대회 때 돈 돌리는 문제, 전당대회 부패 문제, 내부의 어떤 권력 관계로 찍어 누르는 문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할 건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치를 바꾸자라는 쪽으로 가야 국민들이 볼 때 여당다운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께서 아까 이제 뭐 추잡한 핑계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도 들고 그러셨는데 그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 어제 그 설명하면서 그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표결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윤관석, 이승만 의원이 공개 발언할 때는 자기들이 돈 뿌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운동을 했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제가 보좌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뒤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명운동을 했느냐. 내한테 돈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찬성표 던지라. 우리 옛날에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랬더니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두 의원은 돈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찬성표 던지봐라. 저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이 아니고 표결에 그 구명운동을. 예, 구명운동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그 한동훈 장관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이게 부결됩니다. 왜? 돈 받은 사람이 지금 이게 20명만 있겠습니까? 홍영표 캠프에서는 안 뿌렸을까요? 그 뿌리니까 송영길 캠프도 뿌렸다고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는 결국에 한통속이에요. 저는 이제 불체포 특권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 봐요. 이게 옛날에 18세기, 17세기 절대 왕정 때 의원들에게 탄압받을 때 이야기죠. 이게 부정부패 비리범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따라서는 지금 이게 빨리 개헌이 되면 불체포 특권부터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 끝나고 없애죠. 절대 왕정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바뀐 폐지하긴 해야 됩니다. 예, 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서정욱 변호사가 저 발언을 후회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관되게 옛날부터 이렇게 발언을 그랬습니까? 예. 빨리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대다수의 의원들은 자유롭습니다. 그걸로부터. 저는 그게 이거- 마음에 걸리는 사람 별로 이거 없어요. 보면서요. 국회의장님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거 국회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런 발언할 때 제재해야 돼요. 이게 국회 권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제 파당의 문제로 접근하니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우리 할 때는 왜 불체포 특권 되고 우리 당신 때는 왜 안 돼 이렇게 하기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이게 국회의장이 저는 빨리 좀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3권 중에서도 입법부입니다. 입법부야말로 민주주의 역사의 어떤 산물이고 입법부가 가장 어려울 때 국민이 힘들 때 국민의 편을 끝에 가서 마지막에 들어줄 곳은 입법부밖에 없어요. 의회밖에 없어요.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부, 집행부가 의회를 깔아뭉개는 행태들을 이것을 정파적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여당이니까 깔아뭉개도 돼 하면서 같이 합세해서 깔아뭉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역사 자체에 대한 굉장히 천박한 인식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요즘 그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여당이라고 편들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책임지고 정기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여야가 중요합니까? 자기 국회의원이면은 분명히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될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 안 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안 해야 돼. 국회의원 안 하고 그 사람은 당원만 해야 돼.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의 법무부 장관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스스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책무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에 대한 이건 모욕적인 이런 부분의 언동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거나 워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장관 나오지 말고 차관이 나와서 읽어라.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시고 그 정치를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요. 이 선진국처럼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게 돼요. 저도 그랬었는데요. 처음에는 정치 초년생일 때는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어느 편향에 이 패거리에 이렇게 막 합세를 하게 돼요. 이제 또 그 심리가 그래요. 근데 이게 좀 한 1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았구나.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여러 사람이 띄워주니까 착각 속에 사시는데 이분이 말이죠. 정말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이 서글픈 상황이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하는 행태, 발언 이런 것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검찰 정권 아닙니까?
이 검사 출신들 머릿속에 국회의원들은 다 잠재적인 범죄 집단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서정욱 변호사 특수부니까 그렇습니까? 더 알죠. 특수부니까. 지금 이제 그 검사들 많이 만나봤어요. 예. 본인들에게 그 보수 진보는 없대요. 오로지 이게 법치냐 아니냐, 법이 맞느냐. 한동훈 장관도 이게 좀 잘 알아요. 이분이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저 변호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차장으로 수사 총괄 책임자였어요. 변호인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변호사가 뭐 피의자가 됐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 받고 네. 거기 큰 사이도 피의자로 있을 때 제가 주사 입회하고 네. 큰 사이가 제가 친구기 때문에 제가 변호인을 했는데 네. 근데 그때 우리은행장 이팔성 있잖아요. 그때 뇌물 받은 걸로 기소가 됐는데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양복을 한 벌 선물해 준 게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한테? 아니 이명박 대통령 가족한테. 어. 근데 제가 그랬죠. 돈 20억을 뇌물로 기소하면서 양복 하나 이게 받은 거 이거 선물인데 이거는 좀 뇌물에 빼주면 안 되느냐? 이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양복 받은 걸 제일 먼저 이게 강조해 놨더라고요. 조국 장관 기소할 때 그 미국의 대학 그 큰 랭인 거 있잖아 페이퍼. 아까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한동훈 장관이 그 수사 책임자일 때 제가 이명박 측의 변호인인데 그때 그 양복 하나만 좀 이해가 빼달라 했더니 됐어요. 한동훈 장관이 피도 눈물도 없이 다 기소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뭐 보수고 진보고 없이 본인이 볼 때 법을 어겼다 싶으면 다 기소해버리는 이런 성격입니다. 아니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 생각해요. 편 아닌 경우에 뭐.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까지는 그랬죠. 그리고 국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냉정할 정도로 냉혹할 정도로 정의롭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보여준 행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역사들을 보면 아까 이동관 수석 얘기도 했지만 그분은 그 직권남용으로 사실은 감옥에 갔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근데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주변 측근으로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때 후보가 되실 때 주변 사람들을 보고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어쩌면 저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측근으로 둘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정치권에 들어올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저 사람은 정치권에 빚이 없기 때문에 뭔가 정의롭게 추상같이 할 것 같아 라고 했던 것이야. 그게 아니라 기득권, 보수의 기득권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과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 지금도 저는 자기 주변에 대한 기득권 척결부터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한 팬덤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년 취임 1주년 됐을 때 법무부 쪽에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딱 했는데 다 그거를 득이만면한 미소를 띠고 쳐다보고 올라가던데 그 도취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일명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현장 뽕 맞는다. 예, 그런 얘기 하는데 발은 땅에 디뎌야 됩니다. 그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본인 지금 붕 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국회에서 와서 하는 행태나 또는 출근할 때나 국회 그 본청 앞에서의 어떤 도어스태핑처럼 하는 것, 본인이 모든 정치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 규정하는 것들 이런 거는요 결과적으로 부메랑 돼서 본인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그렇게 추상같이 했다, 양복 한 벌 그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단호함을 지금 보여야 할 때입니다. 주가 조작이나 50억 클럽이나 김연아, 황보승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요 야당 털듯이 다 털어줘야 야 한동훈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그때 추상 같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권력 가졌을 때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자기 편은 다 무마하고 덮고 가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서 무슨 추상을 기대하겠습니까? 김유정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관련해서 이동관 문제 다뤄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뤄봤는데 오늘 그 두 사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이 관통하는 단어가 지나침입니다. 지나침.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나침은 아니간만 못합니다.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 저만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인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 댓글 선정은 제작진이 카르디아님 삼행시 보내주셨는데 카르디아님 선정됐습니다.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내용 주소랑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의원, 이현주 의원, 서정욱 변호사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에 오호라 경제 이어집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주제로 오호라 경제 다룰 텐데요. 광고 보시고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호라 경제 기다리신 여러분, 최양호 인포스닥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호 소장 오랜만입니다. 네, 일주일만 건너뛰어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엄청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들 만나실 겁니까? 중국 경제죠.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성장률 1% 가면 우리 0.8% 올라가거든요. 중국 경제 얘기하니까 예, 좀 쳐줘야 되는데. 저걸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 만나서 한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미국의 베팅 뭐 이런 얘기했죠. 베팅이라는 표현을 쓴 게 좀 상당히 색달랐는데 베팅이 이제 도박할 때 그렇죠. 용어 아닙니까? 네. 베팅. 근데 베팅은요. 예. 한 군데 하는 거지 두 군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독점적으로 가지 마라. 근데 지금 중국이 뭘 했냐면요. 우리 G7, G8 뭐 얘기하는데 G77을 만들었어요. G77. 이게 뭐냐면 개도국 모임이에요. 거기 지금 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G8, G20 한번 붙어보자 우리랑. 예. 그러니까 지금 발끈하고요. 미국 지금 상원하고 하원에서 뭐를 지금 통과시켰냐면 이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요. 개도국 위치에 있거든요. 개발도상국 위치인데 아유 웃기지 마세요. 2001년도에 WTO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썼으면 이제는 개도국 아닙니다. 거기에 가는 모든 특혜를 우리가 없애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한번 붙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하여튼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엑기스만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거는 환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양쪽에서 우리 편 할래, 네 편 할래 이거 하는 거는 참 숙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난 자리 물론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국에 반하는 배팅, 그러니까 미국이 승리할 거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을 과거에 한 것 같다. 한국이 이제 그 대목인데요. 그 전에 중요한 컨셉 개념어를 하나 얘기합니다. 탈중국화. 그러니까 제가 잠시 인용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표현입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그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얘기인데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미국이 승리할 거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을 한국 정부가 과거에 한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국 쪽에 밀착하고 중국을 지금 외면한 걸로 해석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이 탈중국화라는 이 표현이 과연 무슨 의미냐, 지금 현황은 어떠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이걸 오늘 최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잠깐 배팅 얘기 관련해서요. 또 이걸 또 받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또 맞습니다. 배팅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경제에 반하는 배팅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던데. 바이든 이 얘기는 이미 한번 들어본 기억이 전에 배팅 얘기를 했죠. 2013년에 부통령 시절에 한국에 찾아왔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중국에 너무 밀착하지 마라. 미국에 반하는 배팅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똑같이 이번 싱하이밍 이제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미국 백악관의 NSC 관계자가 또 정면으로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고문을 실었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주변국들을 향해서 빨리 줄 서라. 그러면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미국, 중국, 우리가 어디에 배팅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까 최양 원장께서 두 군데 다 배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에 패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 한 군데 배팅하는 게 일단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꼭 그 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양국에 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또 표면적으로는 지금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레버리지가 되려면 중국이 갖지 못한 기술을 우리가 초인류 기술을 가지면 중국 시장은 열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지만 이 미국하고는 어떤 동맹 그다음에 안보까지 지금 엮여 있는 부분들이라서 거기가 쉽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답은 초인류 기술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향후에 얼마나 양국의 경제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디와 같이 손을 잡고 가느냐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미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2026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랬어요. 작년에 나온 얘기는 2035년 돼야 따라잡는다 그랬어요. 올해 나오는 얘기는 2040년이 넘어야 뭐 중국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꾸만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사람과 그다음에 자본과 기술을 통틀어서 가는데 자본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이제 생산성은 이제 한계에 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어떤 향후의 향방에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 두 개 고르라고 하면 저는 미국 쪽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경호 소장은요? 저는 고를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설사 고르라는 선택을 압박을 받더라도 하는 척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 나의 뜻이 아니야라고 그냥 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엄마 좋아, 아빠 좋아죠? 그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걸 아이한테 그렇게 괴로움을 주지 말고 아이가 현명하다면 엄마하고 만났을 때는 날 엄마가 좋아라고 얘기하고 아빠가 그 물음을 물으면 아빠가 좋아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때는 내 탓이 아니야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다. 그건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릴 숫자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윤경호 소장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아이에 비유한 부분은 조금 거슬리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연 아이인가? 물론 미국, 중국을 G2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뭐 인구가 좀 적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자, 미국 경제에 반하는 베팅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또 중국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막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금님 기획 캔디님, 경제를 위한 애교는 정말 야가 빠져야 맞는 건데 이 정부는 단순하기가 아메바가 울고 갈 수준이에요. 부산이대이님, 두 군데 다 베팅하는 척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애매모호하게 시간을 끌면서 그런 의견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이 베팅을 한 군데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모호한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까? 모호한 전략이 사실은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모호한 전략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뭐 여기서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거꾸로 뒤집어보면 우리 몸값이 무지무지하게 오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 몸값을 정당하게 평가해주고 그 몸값에 대해서 가격을 치르는 데가 마지막에 우리 최종 베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지금 변수가 올라온 게 저는 뭐 우리가 경제는 중국하고 뭐 안보는 미국하는 그런 어떤 세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이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과거처럼 막 확 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국익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우위를 갖는 사람하고 일단 손잡고 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보험을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요 미국하고 한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뭐 우리가 뭐 못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인류 기술이 있을 때만이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문을 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야근꾀를 좀 뭐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거는 이 두 군데가 다 우선 물론 기술적으로 뭐 앞선 부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장으로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원투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갖다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술이 아닌 중간재를 사고 파는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탈중국화라는 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과제, 우리에게만 주어진 압박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2019년 정도가 기점이에요. 아주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와 맞물렸죠. 흔히 기억하실 겁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다변화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이 봉쇄돼 버리는 상황에 모든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 그래서 나온 표현이 디레버리징, 또 디커플링. 최근에 미국이 우리에게 다시 제시한 개념은 디리스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어 표현이 다 탈중국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 탈중국화가 이제 수출이든 수입이든 교역, 그다음에 나머지 기술 교류 이런 거에서 얼마나 숫자가 지금 줄고 있는지, 그 줄어난 숫자는 어느 나라가 가져갔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라 경제는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오늘 경제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죠. 사실 이번에 중국이 발끈한 게 우리 그 투자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간다고 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양안 관계 발언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대통령이 한 것도 있고 아마 그런 차원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 경제만 놓고 보면 방금 윤경호 소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탈중국화 현상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한 가지 경제적으로 짚어볼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입니다. 그렇게 고공행진하다가 확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세계 모든 각국의 자본이 그동안 중국으로 쏠리다가 요즘에 한국, 일본, 인도 이런 데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또 다른 제3의 국가냐 어디에 베팅하는 게 좋냐 하는 것은 한번 좀 경제적 데이터를 갖고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서로의 유리한 글로벌 공급망을 좀 짜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단일 국가로는 최초로 자국 공급망에 관한 엑스포를 자기네 나라에서 열어요. 예. 그럼 다 불러서 미국이 짜고 있는 거 말고 우리가 한번 개도국끼리 좀 짜보고 뭐 지금 아프리카 지금 뭐 중동 이런 데서 지금 들어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면 이제 뭐 미국도 지금 뭐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양국이 어느 정도의 무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면 미국이 짜는 공급망하고 중국이 짜는 공급망하고가 6대4 정도로 지금 미국이 높기는 해요.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어떤 뭐 분명한 선을 걸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세안이라는 그런 거대 집단이 나중에는 변수로 작용할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길게 방망이를 잡고 휘둘러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탈중국화라고 얘기하면요. 우리와 중국과의 교역, 특히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마 준비한 그래프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그렇죠. 수출 의존도 변화 한번 보십시오. 2018년에는 우리 전체 수출 중에 27%를 중국이 차지했어요. 네. 저 때는 중국이 압도적이죠. 그러나 이후에 쭉 낮춰져서 올 1분기에 19.5%죠.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 감소한 한 7%, 8% 포인트를 어느 나라가 가져갔느냐 이걸 따져보면 되잖아요.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나라가 우리의 수출 비중에서 단일 국가로는 한 8% 정도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이 오늘 우리가 그래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미국은 2018년에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는 비중이. 근데 미국이요 올 1분기에 17.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줄어든 그 숫자만큼이 미국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탈중국화를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교역을 그만큼 늘린 거예요. 그걸 품목별로도 다 따져보면요. 자, 2022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수출로도 자, 예를 들어서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 전체 65%가 늘었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우리가 팔아먹는 수출은 오히려 35%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출이 늘어난 대표적인 품목이 그 이면에는 중국 수출이 그만큼 급감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만 드리면요. 자, 우리나라 이미 지금 15개월째 무역 적자지 않습니까? 수출 자체도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서 수출 지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수출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숫자로 따져보니까 중국이에요. 그게 57%를 중국이 차지해서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에게 비중이 큰 베트남 같은 게 한 19% 정도 차지합니다. 대만이나 홍콩 같은 이런 나라들도 우리에게 한 15%, 11% 이 정도 차지하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은 수출 감소의 영향인데 미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으로는 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우리가 19%까지 줄어든 그거를 미국은 17.8%, 18%까지 거의 지금 비슷해졌잖아요. 탈중국화의 내용을 따져보면 미국이 그만큼 빈 공간을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우리가 중국에게 배팅한다, 미국에게 배팅한다 얘기 안 해도 이 숫자에서 이미 이 숫자에서 두 나라에 동시에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고 처지다. 거기에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국 의존도가 내려가고 미국 의존도가 올라갔다면 그 정도로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혹시 거기에 정치적인 이유는 없었습니까? 아니 정치적인 것보다요. 이게 좀 상대적인 숫자니까 100에서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자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중국의 중간재를 우리가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게 줄어드는 거는 중국이 이제 산업화가 고도되다 보니까 그 중간재를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면 골드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공급망 다변화 그거 어디서 수입해 올 건가요? 동남아 시장도 다 걷어차고 지금 미국, 호주에서 비싸게 사오려고 하잖아요. 원자재는 최대한 싸게 수입을 해와야 남는 건데 비싼 원자재 사와서 남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정치적인 요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벌어진 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진행된 일,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자, 기억하시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반도체법, 이 두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기억해 보십시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중간재를 활용한 완제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의 원료인 망간, 나트륨, 니켈 이런 것들을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적대적인 국가로 설정한 나라로부터 수입한 걸 가지고 만든 2차 전지는 미국 내에 할 경우 보조금 주지 않겠다. 대신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만 예외로 해주겠다. 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를 내세웠지만 정치적으로 고도의 자기 편 위주로만 진영을 딱 나누는. 그러니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인 건 맞죠. 맞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게 트럼프 정부에서도 진행이 됐었던 거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도 거의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 공화당 정부, 민주당 정부, 그다음에 우리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크게 스탠스가 바뀐다. 아닌 거죠. 다만 얼마나 이걸 내놓고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는 식으로 표를 내고 이걸 하느냐 아니면 아주 모호하게 하느냐 이 차이는 있다고 봐야죠. 이 질문은 최영호 박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CAECILIA님 이건 캐실리아라고 읽어야 되실 제가 잘 모르는데 늘어난 것인가요? 절대적인 수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일루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누계라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뭐 12% 줄고 뭐 수익이 7%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중을 하는 이런 뭐 분포도는 바뀔 수밖에 없죠. 자, 대중국 관련해서는 뭐 전체 수출과 수입이 10% 정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상대적인 숫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추세를 계속 봐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세적으로 지금 중국이 줄어들고 미국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좀 들여다봤는데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뭐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경호 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경제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간재 수출과 수입만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중국에 압도적인 의존을 한 걸로 한때는 비춰졌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중국의 교역 의존도를 따졌을 때 가장 높게 나왔던 게 2019년이거든요. 평균 40% 정도였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봉쇄되면서 이 공급망이 완전히 흔들림으로써 뭐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만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 중국 40%에 달하는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세계 주요 나라들의 수출로 먹고 사는 주요 나라들의 공통 과제거든요. 그걸 놓고 따져보면 자,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 그만큼을 다른 대체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대체지를 찾는 게 우리는 그동안에 베트남을 위주로 한 아세안 또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죠.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도 우리의 지금 대체지로 가만히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 인도에 현지 생산 공장 지어서 직접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로만 나타난 숫자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탈중국화의 대체지는 미국이에요. 우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로 그리고 올해 들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자본 투입이나 또는 실제 물건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걸로나 미국이 지금 탈중국화의 대체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절묘한 줄타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전략이다. 줄타기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기술에서 미래에서 당겨오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값이요 무지무지하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갖고 전체 공급망에서 지금 양쪽에서 다 지금 우리 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도 튕겨보는 듯한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우주, 그다음에 뭐 6G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배짱 한번 튕겨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양쪽이 다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미래의 기술 중요합니다. 지금 답변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림정호님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미래 고객을 위해서 단골을 잘라 시장에서도 이렇게 장사 안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골 손님이 오셨는데 단골 손님이 우리 음식의 레시피를 완전히 앓으셔갖고 집에서 해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옛날에는 중간재 우리가 안 주면 못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내재화를 해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는 음식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저쪽에 이제 새로운 손님들을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소재, 새로운 메뉴를 내놔야 되는 그런 시기로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교차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좀 의존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 20년간은 중국이 훨씬 높았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단순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생긴 변화가 아니고 그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그렇죠. 반드시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미 일변도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분 전문가 생각을. 아까 이제 조영아 박사님이 중요한 점을 또 하나 지적하셨는데 중국 경제가 세계 넘버 2입니다. 전체 볼륨 큽니다. 또 하나 중국의 소비 시장이 엄청납니다. 숫자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한 해 대략 한 7천억 불 정도 얘기하는데요. 이거에 중국은 17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 시장을 우리가 외면할래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시장을 제쳐놓고 어떻게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먹겠습니까? 문제는 그 중국이 이제 정체 내지는 둔화 조짐을 확연히 보이고 있다. 아까 연 7%, 8% 어떤 때는 10% 성장을 지속해오던 몸집도 큰 중국이 연 7%, 8%를 성장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5%대 성장이라고 인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성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중국 경제 성장 자체가 이제 둔화 내지는 정체 단계에 갔다는 걸 대외적으로 그냥 공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때 대마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한동안 G7 정상회의 이후에 중국이 우리에게 한환령에 준하는 경제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이라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건 교역뿐만 아니라 관광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실제로 리오프닝을 해봤는데 별로 효력이 크지 않아요. 그 중국의 경제 정체 현상 플러스 이런 것, 중국의 끝발이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일정상 9월 달에 G20 정상에서 미중 이 정상들이 만나거든요.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한번 갔다 오면 양쪽이 다 몸이 다를 글쎄요. 겁니다. 예, 오호라 경제 오늘은 서로 자기한테 베팅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범 시청자는 골드님 선정하겠습니다. 계속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골드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십시오. 오늘 최영호 박사님, 윤경호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실과 상식을 찾아가는 방송 스픽스 백운계 정치분석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